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짚어볼 분석은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의 지난 3경기 동안 경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경기 동안 12득점 1실점 하면서 월드컵 예선 2라운드에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지난 3경기 동안 우리나라가 밀집 수비 형태를 뚫기 위해 어떤 공격 패턴들을 보였고 어떤 점들을 다시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3경기 동안 한국이 준비한 포메이션은 1-4-3-3 포메이션과 1-4-1-3-2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언급한 두 포메이션은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인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상대했던 세 팀들이 극단적으로 수비라인을 낮추고 역습을 노렸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 진영에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활용해야 하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상황에서는 정우영은 원볼란트 형태로 상대 선수에게 견제를 받지 않고 공격 전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빌드업 전개하는 측면에서 정우영이 이동하면 반대편에 있는 센터백도 같이 전진하면서 한 명의 센터백만 후방을 지키는 극단적인 공격 형태로 경기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공격 형태는 전방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했는데요. 이 3경기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패턴들을 준비했는지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전방에 손흥민, 권창훈, 남태희, 이재성의 이선조합에 최전방에 있는 황의조 선수까지 위치한 공격 조합은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상대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선수들이 이전과 달리 밀집 수비하는 상대를 대응하는 방식은 분명 달랐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에 윙어가 기본적으로 위치하며 권창훈과 남태희 대신 손흥민과 이재성이 볼을 더 자주 받아 경기 전개를 주로 풀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보통 1-4-3-3 포메이션이면 양쪽 윙어는 꽤 속도를 활용하거나 저돌적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더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벤투는 색다르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주로 권창훈과 남태희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론 남태희가 정우영을 돕기 위해 내려가기도 했지만 주 임무는 분명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던 공격 임무였습니다. 이후 손흥민, 권창훈, 남태희, 이재성은 각자 위치에서 국한되지 않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유연한 움직임은 3경기 동안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2선에 4명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풀백들이 넓게 이동시킬 수 없게 되고 양쪽 측면에 한 명씩 위치되지만 권창훈과 남태희는 스위칭 과정 속에서 한쪽 측면으로 위치할 때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점한 수적 우위였기 때문에 상대 수비에게는 혼란을 가중시켜 세밀하게 패턴을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 보였던 패턴은 측면에서 측면으로 전환되는 패턴입니다. 양쪽 측면으로 넓게 위치했던 선수는 윙어 말고 풀백도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중앙을 거친 측면 전환이나 후방을 거친 측면 전환이 자주 보였지만 이번 3경기 동안은 측면에서 측면으로 전환되고 논스톱 패스로 파이널 서드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공급하는 패턴이었습니다. 물론 이 패턴으로 나온 골 장면은 없지만 꽤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김신욱과 남태희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김신욱은 키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큰 키를 활용한 단순한 크로스 공격 패턴도 가능했지만 김신욱을 자주 내려오게 만들면서 파생된 공간을 남태희가 활용할 수 있는 패턴과 남태희가 전진한 상황에 좁은 공간에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두 선수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보여준 공격 패턴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보여주는 패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공격 형태를 보여준다면 반대로 우리는 감당해야 할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높인 상황 속에서 90분 동안 우리가 역습당할 상황은 충분히 여러 차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상대 역습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분명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가 보였던 수비 패턴에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볼을 뺏기자마자 다시 볼을 가져오려는 수비 패턴과 두 번째는 상대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나온 수비 형태입니다. 이 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수비 방식은 볼을 뺏겼기에 어느 정도 상대팀 빌드업을 저지하려는 목적보다 우리 팀이 내려갈 시간을 벌어줄 목적이 있는 압박인데, 두 번째 수비 방식은 상대가 준비한 걸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비 상황에서 1-4-1-4-1 형태로 라인을 크게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 압박 형태의 특징은 선수들이 개개인에게 할당된 지역에서 상대 선수들을 압박하는 지역 수비인데요. 상대 풀백들을 우리 팀 윙어들이 같이 견제할 수 있고, 상대가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중원에서 수적 우위로 크게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이 낮아진 상황에서 윙어가 수비 가담을 하지 못한다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수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비에 대해 분명 우려할 부분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경기 동안 보여준 패턴들은 상대의 좁은 공간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패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트렌디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패턴들과 조합들을 볼 수 있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팀들이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심하게 차이났던 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음 월드컵 예선 라운드로 진출해서 고전했던 팀들에 대해서도 통할지에 대한 1차 의문점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더 다듬어질 필요도 있고, 앞으로 만날 팀들은 수비라인을 높이기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후방 선수들이 감당하기보다 앞쪽에서 더 확실한 제어 시스템이나 다른 시스템도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